17살 때 처음으로 세상이라는 걸 원망했습니다. 보통 17이면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웃고 꿈이니 사랑이니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 17은 어둠 속에서 시작됐어요. 땅속 진짜 말 그대로 지하였어요. 햇빛 한 줄기 못 보고 숨 한 번 깊게 들이마실 수 없는 곳. 그게 제가 살아야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평범했어요. 아버지는 달래기 장사를 하셨어요. 자전거에 짐을 싣고 시골로 가서 강냉이, 무, 배추 같은 걸 사다가 도시 장마당에 내다 팔고 엄마는 장사 끝에 남은 걸 소매로도 팔았죠.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살았어요. 그래도 저녁마다 밥솥에서 김이 피어오르던 냄새, 그게 우리 집 행복이었어요. 그 냄새가 사라진 날 우리 집도 같이 꺼져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기침이 멈추질 않았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기침 끝에 피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피가 입에서 나오는데도 아버지는 장사 나가야 한다며 자전거를 끌고 나가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장마당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병원에 모셔갔지만 의사는 돈 없으면 진단도 못 해준다고 했어요. 약값이 없으면 데리고 나가시오.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요. 그날 엄마가 병원 문 앞에서 울부짖으셨죠. 사람 목숨에 돈이 웬 말이오. 그 후로 아버지는 누운 채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밤마다 기침이 방안을 메웠고 그 소리에 엄마의 숨소리도 제 심장 소리도 덮여버렸어요. 어느 날 새벽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너무 뜨거워서 저는 울지도 못했어요. 철우야, 남자는 버텨야 산다. 너는 버텨라. 네가 우리 살려야 한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이름은 아들이 아니라 가장이 됐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눈이 녹자마자 저는 탄광에 들어갔어요. 엄마는 심장이 약해서 일도 못했고 식량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어요. 그때는 강냉이 죽조차 귀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한 달만 일하자. 한 달만 벌면 된다. 그게 3년이 될 줄은 그땐 몰랐죠. 처음 탄광 입구에 섰을 때 진짜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싶었어요.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달랐어요. 습기와 석탄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숨이 막혀요. 손전등 불빛 하나만 의지해서 내려가야 했는데 불빛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옆 얼굴도 안 보였어요. 천장은 무너질 듯 낮았고 벽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어요. 처음엔 허리를 숙였는데 며칠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등이 굽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야, 새로 온 놈. 불 조심해라. 불 꺼지면 네 목숨도 꺼진다. 그게 탄광에서 들은 첫 말이었어요. 그 말을 해준 건 성필 형이었어요. 그 형은 23이었는데 얼굴은 50살 같았어요. 볼살이 다 꺼지고 눈빛엔 생기가 없었어요. 겁내지 마라, 철우야. 여긴 무서움보다 배고픔이 더 큰 적이야. 그 형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렸는데 며칠 지나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팥보다 공포를 덜어내는 게 더 중요했어요. 갱도 안에서 일하는 건 노동이 아니라 사투였어요. 우린 12시간 교대 근무를 했어요. 곡괭이질을 멈추면 감독이 와서 욕을 하고 발로 찼어요. 그 사람들도 피곤한 건 알겠지만 그 피곤함이 다 우리한테 쏟아졌어요. 야, 거기 손 멈추면 다 죽는다. 그 소리에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몸이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식사는 하루 3번, 옥수수죽에다 돌멩이 같은 알갱이가 섞여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났어요. 그걸 씹으면 이가 부러질까 봐 조심해야 했죠. 그래도 먹었습니다. 안 먹으면 그날 쓰러지니까요. 탄광 안에서는 배고픔이 죄였어요. 굶으면 일 못하고 일 못하면 버려졌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바람이 달랐어요. 성필 형이 말했죠. 바람이 바뀌면 갱이 무너진다. 조심해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장에서 뚝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형이 제 어깨를 밀쳤어요. 뒤로. 그 순간 돌무더기가 쏟아졌어요. 형은 제 앞을 막았고 그대로 깔렸어요. 피가 흙에 섞여 번졌어요. 형의 손끝이 떨리다 멈췄어요. 저는 돌덩이를 치우려다가 그 손을 끝내 놓지 못했어요. 형, 나 혼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어요. 그날 밤 형의 곡괭이를 대신 들었어요. 형, 나 대신 살았잖아요. 그럼 나도 대신 살아야지. 그게 제 다짐이었습니다. 탄광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익숙해지는 거였어요. 처음엔 무서워서 떨던 손이 한 달쯤 지나니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곡괭이질을 할 때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그냥 몸이 기계처럼 움직였죠.
그게 더 무서웠어요. 나는 지금 사람인가 도구인가?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애가 있었어요. 15살쯤 돼 보이는 꼬마였어요. 첫날부터 울면서 이랬어요. 형,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나는 그 애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해 줄 말이 없었거든요. 집이라는 게 뭔지. 나도 까먹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날 밤 그 애가 탈출을 시도했어요. 감독한테 걸렸고 다음날 아침 우리 앞에 끌려왔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감독이 우리를 향해 고함쳤어요. 이게 도망친 놈의 끝이다. 그 애는 그날 밤 죽었어요. 우리는 그 시체를 같이 묻었어요. 아무도 울지 않았어요. 울 힘도 없었고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당은 하루 11,000원이었어요. 쌀 3kg 값이었죠. 그 돈으로 엄마 약을 샀어요. 엄마는 그 약을 드시고 웃으셨어요. 우리 철우 이제 진짜 어른 다 됐네.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게 엄마의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엄마의 심장이 멈췄어요. 새벽에 딸깍하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멈춘 소리였죠. 그 시계는 이제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엄마의 숨도 멈췄어요. 저는 그 시계를 손목에 차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왜 다들 나만 남겨요? 그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 후로는 살아있다는 게 무섭게 느껴졌어요. 탄광에서는 매일 누군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안 죽었어요. 그게 죄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마을에 들른 친구 호식이가 절 찾아왔어요. 얼굴이 까맣게 탔는데 표정은 밝았어요. 야, 나 바다 나갔다 왔다. 바다? 그래, 오징어 배야. 한 번 나가면 300만 원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300만 원. 세 글자가 박혔어요. 그 돈이면 쌀자루 10개를 살 수 있고 엄마 약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갱도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시계 초침처럼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그게 제 결심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감독한테 말했어요. 저 나가겠습니다. 감독이 절 쳐다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나가서 뭐 할 건데? 거기도 사람을 잡아먹는 곳이야. 여긴 이미 저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저는 탄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남기신 낡은 이불을 깨고 아버지의 시계를 손목에 찼어요.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제 심장은 그때처럼 뛰고 있었어요. 나는 살고 싶었어요. 그냥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바다 쪽으로 걸어가는데 안개가 가득 깔려 있었어요. 그 속에서 배 한 척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광성우. 낡은 페인트가 벗겨진 이름이었지만 내 눈에는 커다란 희망처럼 보였어요. 선장이 외쳤어요. 처음 타는 놈 무섭지 않나? 저는 대답했어요.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죽을 자리는 이미 무태 두고 왔습니다. 그날 저는 땅속 대신 바다 위에 섰습니다. 그 바다의 냄새는 달았어요. 소금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자유의 냄새.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자유가 얼마나 잔인한 건지를요. 그게 제 첫 항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배를 처음 탔던 날 바다는 거짓말처럼 조용했습니다. 출항 전날 밤 내내 불던 바람이 먹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걸 좋은 징조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이 바뀌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불길했던 겁니다. 배 이름은 광성호였어요. 낡고 오래된 목선이었죠. 배 전체에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어디를 밟아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선장은 50살쯤 돼 보이는 사내였는데 얼굴 반쪽은 햇빛에 타서 검붉었고 눈은 언제나 피로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처음 타냐? 예. 겁나지 않나? 탄광보단 낫겠죠. 그 말을 듣고 선장이 잠깐 웃더군요. 바다는 사람을 먹지. 탄광은 한 번에 삼키지만 바다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는다. 그 말이 그땐 농담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예언이었어요. 출항 첫날 청진항을 벗어나자 파도는 생각보다 높았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들이치는 파도는 강이나 냇물하고는 비교도 안 되더군요. 한번 부딪히면 배가 통째로 흔들렸어요. 철우 구토하냐? 한 어부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곧 하게 될 거다. 그 예언은 10분도 안 가서 현실이 됐습니다. 그날 밤 배가 크게 흔들리자 저는 갑판 난간에 매달려 토했습니다. 배멀미가 아니라 몸 전체가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선장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이게 첫 관문이야. 토하면서도 금을 던질 줄 알아야 진짜 어부지.
그 말이 그땐 허세처럼 들렸는데 며칠 뒤엔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자망을 뿌렸어요. 오징어잡이 그물은 길이가 수십 미터나 돼요. 그걸 들고 던질 때마다 손이 베이고 줄이 엉키면 욕설이 날아왔습니다. 야, 그물줄 잡을 때 눈치 좀 써라. 예. 처음엔 눈치가 어디 있겠어요. 줄이 한번 손목을 감으면 그물이 당겨질 때 그대로 끌려 들어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첫날 새벽 그물 던지다가 손등이 줄에 감겨 피가 터졌어요. 피가 짠물에 섞여 따갑게 스며들었죠. 그때도 선장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놔버려. 그물보다 내 손이 싸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때렸어요. 이 바다에선 사람보다 그물이 더 귀하구나. 일주일쯤 지나니 몸이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멀미도 줄고 밤새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물에 오징어가 가득 걸려 올라올 때면 모두가 잠시 웃었어요. 살아있는 오징어들이 흰 먹물을 뿜으며 갑판 위에서 꿈틀댔죠. 그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야, 이게 다 돈이야. 오징어 한 마리에 쌀 한 대야.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던 바다가 조금씩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바다는 늘 사람이 방심할 때 뒤통수를 칩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물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모두가 줄을 잡아당기는데 손끝에 아무 감이 안 왔어요. 뭐야, 다 터졌어? 끌어올리고 나니 오징어는커녕 멸치가 때로 엉켜 있었습니다. 그물은 찢어져 있었고 고무장화 속까지 짠물이 스며들었어요. 선장은 침을 뱉으며 욕을 했어요. 젠장, 씨가 말랐네. 그날 저녁 선장은 갑판 모서리에 앉아 담배를 피웠어요. 그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중국 놈들이 다 쓸어갔대. 그 말이 들렸어요. 뭐요? 오징어 말이야. 북한이 돈 없다고 어권을 중국한테 팔았대. 이제 파다도 우리 게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뭔가 가슴이 푹 꺼졌어요. 땅도 내게 아니고 이제 바다마저 팔렸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바다 밑에서 무언가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너희 목숨도 다 팔렸지 않냐? 그런 소리 같았어요. 며칠 뒤 배 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잡히는 건 점점 줄고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팝 대신 말린 명태 껍질을 물에 불려 먹었어요. 물은 썩은 쇠 맛이 났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이러다 굶어 죽겠다. 그 말에 선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굶어 죽는다. 러시아 쪽으로 좀만 올라가자. 그거 불법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합법이냐? 그 말에 다들 입을 다물었어요.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걸리면 끝장인데. 선장은 씩 웃었습니다. 끝장은 이미 나 있어. 그냥 방향만 바꾸는 거야. 그날 밤 엔진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이 속삭였어요. 이제부터는 아무 말하지 마라. 조용히 가자. 한 줄만 넘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배가 천천히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길게 늘어졌어요. 그 빛 위로 우리 배가 미끄러져 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하게 손이 떨렸어요. 지금 이 선이 뭐라고 넘으면 인생이 바뀌는 걸까? 바다는 아무 표시도 없었어요. 그냥 파도뿐이었죠. 하지만 선장이 중얼거렸어요. 넘었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날 밤 자망을 던졌어요. 선장은 말했다시피 한 번만 더 하자고 했어요. 마지막이다. 이게 비면 들어가자.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주문인지 그땐 몰랐죠. 바다는 마지막이란 말을 싫어하거든요. 새벽 3시쯤 안개가 너무 짙어서 앞이 안 보였어요. 그물을 올리던 중 멀리서 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파도 소린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가까워졌어요. 야, 저거 뭐야?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짙은 안개 속에서 붉은 빛이 깜빡거렸어요. 순식간에 조명탄이 하늘로 올라가더니 우리 머리 위에서 펑 터졌어요. 하얀 불빛이 바다를 덮었어요. 러시아 해경이다. 그 소리에 모두 얼어붙었어요. 선장은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어요. 끊어. 그물 다 끊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방에서 사이렌이 울렸어요. 워, 소리가 안개를 뚫고 왔어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우리 배 옆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회색 군함이었어요. 갑판 위에서 확성기 소리가 터졌어요. 멈춰! 손 들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총구가 우릴 향하고 있으면 뜻은 다 알게 돼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어부 하나가
그물을 놓치며 주저앉았어요. 끝났다 다 끝났어. 그 울음소리가 파도 소리보다 크게 들렸어요. 총구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죽음의 냄새가 코끝에 닿았어요. 이제 끝인가?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어요. 철우야, 남자는 버텨야 산다. 하지만 이번엔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는 게 전부였어요. 무릎이 떨렸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날 새벽 우리는 러시아 해경에게 모두 붙잡혔습니다. 해가 뜰 무렵 우리 배는 쇠줄에 묶여 끌려가고 있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러시아 국기가 보였어요. 붉고 푸른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그게 그렇게 낯설고 무서웠어요. 저기 가면 우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장도 항해사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다들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건넌 건 단순한 해역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의 경계였어요. 러시아 항구로 끌려가던 그 바다 위로 해가 올랐어요. 그 햇살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파도는 여전히 출렁거렸지만 이제 그 소리가 달랐어요. 마치 바다가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봐라 철우야. 넌 또 갇혔다. 그 목소리가 분명 들리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또다시 감옥이라는 이름이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번엔 땅속이 아니라 얼어붙은 낯선 나라의 감옥이었죠. 러시아 해안으로 끌려갔을 때 나는 이미 절반쯤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차가운 쇠줄에 묶인 채로 배 위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 위로 새들이 울었는데 그 울음이 사람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러시아 군함이 우리 배를 앞에서 끌고 갔어요. 해경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어요. 우리를 보는 눈빛은 마치 생물이 아니라 불법 화물을 보는 것 같았죠. 그날 처음 저는 인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벼운지 알았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총을 든 병사들이었어요. 엎드려! 바닥에 엎드려!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총구가 내 얼굴을 향하자 자동으로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볼에 닿았어요. 눈을 감으니 땅속에서의 냄새, 탄광의 흙냄새가 떠올랐습니다. 돌고 돌아 또 여긴가?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고 우리 25명은 줄지어 세워졌어요. 눈앞에 있는 군인이 우리를 세게 밀쳤습니다. 한 명이 넘어졌고 뒤에 있던 저도 같이 쓰러졌어요.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이 퍼지자 군인이 발로 그 사람의 옆구리를 찼어요. 조용히 해! 그 한마디로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나라를 떠나도 사람을 다루는 방식은 다 똑같구나. 우린 좁은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옮겨졌어요. 창문도 없는 트럭 안 겨우 2평 남짓한 공간에 20명이 들어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어요. 이게 끝인가 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말도 실감이 안 났거든요. 몇 시간을 달렸을까? 트럭이 멈췄고 우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눈앞에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낡은 건물이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하산 구치소였습니다. 구치소 안 공기는 눅눅하고 차가웠어요. 벽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에는 고여있는 물이 반짝였어요. 처음 들어가자마자 러시아 교도관이 우리를 하나씩 밀어 넣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이름? 철우 박철우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넌 47번이야!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며칠 뒤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은 이제 넌 47번이다 였어요. 그날 이후 제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르면 47이라고 했죠. 이름이 사라지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 같았어요. 이게 진짜 감옥이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한 방에 10명이 들어있었는데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어요. 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어요. 그 깜빡임이 사람의 신경을 갉아먹었어요. 하루는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 기상! 일어나. 라는 뜻이었죠. 그 다음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비명. 러시아어였지만 고통의 언어는 다 같아요. 식사는 하루 3번 나왔어요. 쌀죽 같은 게 담긴 양철 그릇, 냄새는 시큼했지만 먹지 않으면 쓰러졌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그 밥이 북한에서 먹던 것보다 낫더군요. 그땐 그게 참 서글펐습니다. 감옥 밥이 내 나라 밥보다 낫다니. 며칠이 지나고 우리 중 몇 명은 풀려났습니다. 대부분 다른 배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단순 해역 침범으로
처리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배 광성호만은 달랐습니다. 러시아 해경이 GPS를 확인했더니 우리가 경계선을 훨씬 넘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 기록을 지우지 못했어요. 너희는 의도적으로 국경을 넘었다. 그 말에 선장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며칠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좁고 회색빛이 돌았어요. 판사가 뭔가를 읽었어요. 러시아어라 무슨 말인진 몰랐지만 통역관이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2년 2개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몸이 휘청했어요. 그 옆에서 선장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울었고 나는 그 울음 대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버티자. 버티면 또 나갈 수 있을 거야. 교도소로 옮겨진 건 그 다음 주였어요. 러시아어로 슬라비앙카 교도소. 눈 덮인 숲속에 있었어요. 높은 담장, 철문, 그리고 망루. 그 풍경을 보는데 이상하게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래, 여긴 최소한 총소리는 안 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죠. 처음 들어가자마자 몸 수색이 있었어요. 옷을 다 벗기고 몸 구석구석을 확인했어요. 돌아서. 뒤로 돌아서라는 말이었어요. 그 순간 피부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치심이 아니라 허무함 때문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교도소 생활은 구치소보다 더 규칙적이었어요. 아침 6시 기상, 점호 작업, 식사 작업, 취침. 그게 하루였어요. 처음 며칠은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눈을 뜨면 몸이 돌덩이 같았어요. 그래도 해야 했어요. 일을 안 하면 감방에서 문제 인원으로 분류됐어요. 문제 인원은 식사량이 줄어들었어요. 굶는 게 더 무서웠어요. 처음 맡은 일은 나무 깎기였습니다. 목재를 타듬어서 체스말을 만드는 일이었죠. 너 손이 작고 섬세하네. 러시아 죄수 하나가 말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와샤였어요. 덩치는 산만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너 이름 뭐야? 철우. 어려워. 이제부터 와샤이.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와샤이가 됐습니다. 러시아 죄수들은 의외로 인간적이었습니다. 물론 폭력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규칙이 있었어요. 경찰하고 입 섞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그 두 가지만 지키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묵히 일만 했어요. 말을 배우고 단어를 외우고 러시아어로 인사도 배웠습니다. 안녕. 그 말을 처음 했을 때 다들 웃었습니다. 야, 북한 놈이 말한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감옥 안에서도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한다고.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았어요. 러시아인들은 그날만큼은 조용했어요. 감방 안에 작은 나무 조각으로 만든 십자가가 걸려 있었어요. 와샤가 그 앞에 앉아 기도했어요.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기도를 마친 와샤가 돌아서더니 내게 빵 한 조각을 건넸어요. 오늘은 나눠야 하는 날이래. 그 빵은 그의 저녁 식사 전부였어요. 나는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와샤는 억지로 내 손에 쥐어줬어요. 철우 씨는 여기 없을지 몰라도 사람은 여기 있어. 그날 밤 나는 그 빵을 천천히 먹었어요. 딱딱하고 텁텁했지만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감옥이 사람을 가두는 곳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도 하다는 걸요. 겨울이 깊어가면서 밖은 눈으로 덮였어요. 감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파랗게 얼어 있었어요. 밤마다 와샤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철우, 이 연기 봐라. 이건 자유야. 연기는 잡을 수 없거든.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자유라니 아이러니했지만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날 처음으로 나는 진짜 자유가 어떤 건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자유는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요. 시간은 흘러 2년이라는 세월이 눈처럼 쌓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러시아어를 제법 익혔고 새로운 별명도 얻었어요. 조용한 사람. 싸움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는 죄수. 어느 날 교도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조용하냐? 저는 대답했어요. 시끄럽게 살아봤거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말이 통한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일 줄 몰랐어요. 출소가 가까워졌을 무렵 와샤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제가 만든 체스말 한 쌍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너 거야. 밖에 나가면 다시 시작해.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고마워요, 와샤. 그는 웃었습니다. 이제 넌 진짜 자유다, 철우. 출소하던 날 하늘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눈송이가 코끝에 닿는 그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이제 나는 자유다,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러시아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북한 송환 명령이다. 그 말에 모든 피가 식었습니다. 또다시 감옥으로, 다른 이름의 감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감옥은 철창이 아니라 국경이란 선이라는 걸요. 출소하던 날 아침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교도소 담장을 덮었고 그 위로 까마귀 몇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나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이젠 감옥도 쇠창살도 없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러시아 경찰이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북한 송환 명령.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발밑에 눈이 미끄럽지도 않았는데 몸이 휘청했어요. 안 됩니다. 저 거기 돌아가면 죽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은 우린 내 사정을 몰라라는 냉정한 벽 같았어요. 며칠 뒤 나는 국경 근처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그곳은 회색빛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건물이었어요. 창문은 다 막혀 있었고 철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3개나 걸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국인 미립국자, 중앙아시아인, 그리고 북한 어민들이 섞여 있었어요. 모두 눈빛이 죽어 있었죠. 그날 밤 나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와샤가 줬던 체스말이 쥐어져 있었어요. 검은 말 하나, 흰 말 하나. 그걸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눈물이 났어요. 이게 다 내 인생이구나. 검은 날, 흰 날 그 두 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잡혀 사는 인생. 며칠 후 러시아 경찰이 와서 명단을 읽었습니다. 박철우! 내 이름이 불렸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쥔 체스말이 떨어졌어요. 그걸 주워 들려고 고개를 숙였을 때 경찰이 내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때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대로 돌아가면 끝이다. 이번엔 진짜 죽는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겠다고요. 기회는 이틀 뒤에 왔습니다. 우리를 트럭에 태워 국경 근처로 이동시키던 날이었어요. 트럭 뒤쪽 판자가 느슨하게 걸려 있었어요.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라 군인들이 앞만 보고 운전했어요. 도로는 미끄러웠고 속도는 느렸어요. 그 틈을 본 거예요. 나는 조용히 뒤로 기어갔습니다. 숨이 목에 걸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한 손으로 체스말을 꽉 쥐고 다른 손으로 판자를 밀었어요. 끼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운전석 쪽에서 고개가 돌아왔어요. 나는 그대로 몸을 던졌어요. 눈 속으로 굴러떨어졌어요. 등이 부딪히고 숨이 막혔어요. 몸이 덜덜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경적이 울렸어요. 총성이 터졌어요. 저놈 잡아! 러시아어 욕설이 들렸어요. 나는 눈밭을 미끄러지듯 달렸어요. 그때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다는 그 한 가지로만 달렸어요. 얼마나 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숨이 끊어질 때쯤 눈 덮인 산자락 아래 작은 오두막이 보였어요. 문을 열자 안에는 노파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말없이 따뜻한 물을 내밀었어요. 러시아어로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그녀의 눈빛이 전부 말해줬어요. 숨으라. 그날 밤 나는 오두막 구석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벽난로에서 나무 타는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어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인간으로 대접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며칠 뒤 그 노파는 나를 브로커에게 연결해줬어요. 그는 마른 체구의 중년 남자였어요. 중국으로 갈 수 있다. 돈 있나? 그는 내게 헌 코트를 하나 던져줬어요. 오늘 밤 건너야 한다. 눈이 그치면 길이 보일 거다. 그날 밤 우리는 강을 건넜어요. 얼어붙은 얼음 위로 발을 디뎠어요. 얼음 밑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사람의 속삭임 같았어요. 돌아가지 마라. 그 말 같았어요. 중국 땅에 닿았을 때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감각이 없었어요. 눈물이 나더군요.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강 건너편에서 어디선가 총성이 울렸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그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 총소리가 내 과거를 덮는 듯 했어요. 중국 땅에서의 삶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신분이 없으니 일도 못 구했고 밤에는 숨어 지냈어요.
브로커는 나를 사람들에게 돌려가며 숨겼어요. 그는 말했어요. 조심해라. 북한 사람 팔아먹는 놈들도 있다. 그 말이 사실이더군요. 어느 날 같은 방에 있던 여자가 사라졌어요. 그녀의 이불엔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2달쯤 후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길이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그래도 가겠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이미 내 안에는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요. 가야죠. 이제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트럭 짐칸 안은 숨이 막혔어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닐과 상자 사이에 꽉 눌려 있었어요. 누군가의 팔꿈치가 내 갈비뼈를 찔렀고 누군가의 숨소리가 내 귀에 직접 닿았어요. 트럭이 멈출 때마다 심장이 멎었어요. 건물이다. 그 생각만으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밖에서 중국어가 들렸어요. 군화 소리가 트럭 주변을 돌았어요. 딱딱딱 하는 발소리 하나하나가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어요. 옆 사람이 작게 흐느꼈어요. 나는 그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어요. 그냥 눈으로만 빌었어요. 조용히 제발 엔진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짐 속에서 나는 손에 쥔 체스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나무 조각이 내 삶의 전부였어요. 이게 떨어지면 나도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트럭이 멈췄을 때 사람들이 내려 라고 속삭였어요. 어둠 속이었어요. 우리는 기어가듯 걸었습니다. 그 길 끝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한국 땅이었어요. 그 불빛이 마치 새벽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속삭였어요. 살았다. 한국에 도착한 후 나는 조사소로 보내졌어요. 그곳에서는 왜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나는 같은 대답을 했어요. 살고 싶어서요. 그 말이 내 전부였어요. 하지만 자유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거리를 걸을 때마다 전광판에 불빛이 눈부셨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낯설었어요. 편의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는 입구에서 얼어붙었어요. 삼각김밥이 줄지어 있었어요. 컵라면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초콜릿, 과자, 음료수 형광등 아래서 반짝이는 그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이게 다 진짜야? 손을 뻗어 만져봤어요. 차가운 비닐 포장지가 손끝에 닿았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여긴 아무도 굶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는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뜯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게 그렇게 달 수가 없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그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북쪽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의 목소리였어요. 너 때문에 내 가족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엄마와 누나가 반역자의 가족으로 공개 처형당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나는 며칠 동안 술에 의지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마셔도 그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엄마 미안합니다. 그 말밖엔 할 게 없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쯤 됐을 때 처음으로 극장에 갔어요. 영화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봤어요. 팝콘을 먹으며 웃는 연인들, 아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가족들.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저 사람들은 언제 저렇게 편해졌을까? 영화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폭발 장면이 나왔어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옆 사람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나는 황급히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떨었어요. 아직도 나는 여기 있구나. 머릿속은 한국인데 몸은 아직도 거기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팠어요.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게 나야? 32살인데 40처럼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입가는 항상 굳어 있었어요. 언제쯤 웃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문득 미소를 지어봤어요. 어색했지만 거울 속 나도 따라 웃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나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침이면 빵 냄새가 나고 밤이면 차들이 멀리서 지나가요.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모릅니다. 나는 그냥 철우 씨일 뿐이에요. 그게 좋아요. 이름을 되찾은 것 같아서요. 가끔 새벽에 눈을 뜨면 왼손에 그 체스말이 쥐어져 있어요. 그걸 만지면 와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연기는 잡을 수 없지만 자유는 내 마음 안에 있어. 그 말을 생각하며 웃어요. 이젠 알겠어요. 자유는 나라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내 마음을 묶을 수 없을 때 그게 진짜 자유예요.
오늘도 출근길에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길 위에 내려앉았어요.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아버지, 나 아직 살고 있어요. 엄마, 나 이제는 괜찮아요. 그 말이 눈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하늘이 조금 밝았어요.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도 바다도 국경도. 왜냐하면 나는 이 모든 걸 건너왔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살아있으니까요. 조국은 나를 버렸지만 자유는 나를 품어줬습니다. 그날 17살의 나는 어둠 속에 갇혔지만 32살의 나는 빛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혹시 당신이라면 그 바다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